대한민국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위기 상황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의 저력은 세상에 드러나며 한국의 기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와 극적인 순간마다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그 대통합의 순간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사연에서는 그 기억들을 되돌아보며 그때 그 순간을 지켜본 미국 기자의 시각으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국제경제 전문 특파원 리건 스미스라고 합니다. 지난 28년간 한국을 취재하며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한국을 그저 전쟁의 상처를 앓고 있는 나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뒤 한국이 세계 강대국들 속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교육과 미디어는 제게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유일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학창 시절 역사 시간에 배운 한국 전쟁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저 미국이 도와준 또 하나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기억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삼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한국은 늘 도움이 필요한 아시아의 약소국 중 하나였어요. 대학 시절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도 저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국제경제를 전공하면서도 한국은 제게 그저 통계 수치로만 존재했고 수출 중심의 개발도상국,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그저 그런 정도의 의미였죠.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된 후에도 한동안 저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던 1997년 11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아 사룡으로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월가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 저는 월가의 금융위기를 담당하고 있던 평범한 경제기자였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불러 한국으로의 파견을 제안했어요. 리건, 당신은 국제금융을 전공했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잖아. 한국의 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취재해주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을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 파견을 준비하면서 제 인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던 중 1970년대 초반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제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농촌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경제 발전을 위한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 운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자립심과 근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촌 현대화와 더불어 자립심과 근로의식을 자아내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어요. 한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힘든 여정에 있었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급격히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한글이었는데 세계에 여러 문자가 존재하지만 한글만큼 그 창제자와 반포일 그리고 제작 원리가 명확하게 알려진 문자는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한글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글의 창제는 그 자체로도 독특한 역사적 가치가 있었지만 특히 유엔이 문자가 없는 나라들의 한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그들은 로마자나 아라비아 문자로는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한글을 통해 그들의 고유한 발음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다른 어떤 문자보다 정확한 발음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한글이 가진 과학적이고 우수한 특성을 간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묘한 기대감을 가지고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에는 이미 이전의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토록 강한 나라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 속에서도 제 시선에는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 결연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거리는 질서정연했고 지하철은 깨끗했으며 도시 곳곳에서 그때 당시의 첨단 기술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전쟁 폐허의 나라라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조금씩 무너져버린 순간들이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룬 발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을 취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경제 위기 취재를 넘어 한 민족의 놀라운 회복력과 발전 의지를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 12월의 서울은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차가운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당시 한국의 외환 부채는 약 304억 달러에 달했고 1998년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외환 채무만 100억 달러였죠. 미국의 금융기자로서 저는 수많은 경제 위기를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998년 초 전국에서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미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국 각지의 은행마다 금을 기부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결혼반지부터 돌반지까지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아나바다 운동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 운동은 미국의 소비주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물건을 아끼고 나누는 것이 미덕이 되는 문화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기자였던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금융위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시절 공부했던 사회심리학 이론들을 하나하나 적용해보면서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집단주의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다시 공부하면서 저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미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제가 목격한 금모으기 운동의 전개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동조 현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들과 다른 것이 개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단순한 사회적 압력이 아닌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증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한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했는데 미국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의 행동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TV와 신문에서 보도된 금모으기 참여 소식은 마치 도미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또한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인들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한다면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깊은 문화적 특성과 집단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 모으기 운동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어요. 약 227톤의 금이 모였고 그 가치는 무려 21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시민운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 숫자 하나하나가 그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결속과 애국심이 빚어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강제나 압박이 아닌 시민들의 순수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나선 거였죠.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내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집마다 금을 모아 은행으로 가져왔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그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일어서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이 금 모으기 운동이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는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임을 절실히 느꼈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로 뭉쳐 결국 큰 성과를 이뤄낸 한국인의 단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단 3년 8개월 만에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 속도는 전 세계 금융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력이었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빠른 회복을 연구하고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단지 경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빠른 회복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한국인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이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단단할 수 있는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저력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IMF 위기 속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저력은 2002년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한국인의 열정과 단결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2002년 6월 10일 미국과 한국의 경기가 열리던 날 저는 광화문 현장에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광장으로 나가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붉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미국 기자로서 당연히 미국을 응원해야 했으나 붉은 물결 속에서 한국의 응원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양팀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 팬들과 미국 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스포츠가 가진 힘, 그리고 한국인들의 포용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더레즈라는 슬로건 아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제가 본 어떤 스포츠 행사와도 달랐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응원이 끝난 후의 모습이었는데 수만 명이 모였던 광장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은 제가 취재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거리 응원의 자유로움도 인상적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질서는 완벽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응원할 수 있는 문화가 신선했어요. 당시 한국은 축구로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경험한 어떤 스포츠 이벤트도 이런 열기는 없었죠. 그때만큼은 미국의 슈퍼볼 열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 축구 사상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쾌거도 놀라웠지만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이 축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장례식장에서조차 축구 경기를 시청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한 월드컵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시기에 보여준 위기 극복의 의지가 이번에는 축제의 에너지로 승화된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고 한국인들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열정과 질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는데 이는 제가 미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다시 한번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린 셈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7년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이 사고는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알래스카의 엑슨 발대즈 원유 유출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고로 알래스카 지역의 생태계는 몇 년을 거쳐 회복했지만 여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었기에 태안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태안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들 하나하나의 마음가짐에서 느껴지는 단결력과 희생정신은 당시 제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힘이었어요. 한겨울의 차가운 바닷가에서 시민들은 기름을 두 팔을 걷어붙이고 기름을 제거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대개 정부나 기업의 대응을 기다렸을 텐데 한국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에 나섰죠. 무엇보다 그 어떤 자원봉사 활동과도 달랐습니다.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큰 가정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원봉사자들의 놀라운 조직력과 체계적 대응이었는데 누군가는 간식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이들은 장비를 조달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그동안 한국을 바라보며 느껴왔던 단결력의 진면목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었죠. 사람들이 모여든 이 장소는 단순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된 국민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월드컵 때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이 이번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변모한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다는 믿음이 환경을 구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는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결과적으로 태안의 바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해변은 놀라운 속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름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고 이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으며 그 힘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과 단결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저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단지 하나의 나라의 힘이 아닌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적 자산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진정한 저력은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28년간의 취재 생활 동안 저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이 문화가 단순히 성급하고 조급한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빨리빨리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문화는 단순히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완성도를 유지하는 모습은 단지 성급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 기질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특히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도 바로 이 문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성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서 보여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은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또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주말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때로 과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강한 성취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했는데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신속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빠른 준비까지 모든 것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가 가진 단점도 존재했어요. 때로는 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그 좋은 예가 아닐까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여전히 독특하게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길을 가며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주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점은 한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응집력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 공동체 정신의 강력한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은 단순한 열심히 일하기를 넘어섰는데 항상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찾아가는 모습은 마치 장인 정신과도 같았어요. 이러한 성실함이 빨리빨리 문화와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고 그것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추구와 공동체 의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위기 상황이 오면 마치 마법처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마치 10만 배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어요. IMF 위기 때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했고 월드컵 때는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변했으며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들의 근면성실함과 위기 속 단결력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취재 활동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저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1997년, 저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시점에 있었고, 그 당시 많은 서구 언론들은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고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한국인들의 저력과 그들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국가로 성장했어요.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특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그리고 외교적 위상의 강화를 이뤄내며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 문화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어요. 이 모든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적 결속력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이 한국인의 힘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 각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믿으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리건 스미스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평소에는 제각각 흩어져 있다가도 위기의 순간이면 하나로 뭉치는 우리의 모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